제1부 문제 제기 제1장 종파와 사회계층. 서로 다른 여러 종파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지방들의 직업 통계를 한번 훑어보기만 해도 근래에 가톨릭 진영의 신문과 문헌에 자주 등장하고 가톨릭 진영의 회의들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 한 가지 현상이 주목할 만한 정도로 눈에 띄는데, 그것은 자본가와 기업가는 물론이고 고급 숙련 노동자층, 특히 기술 분야나 상업 분야에서 좀 더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서 근대적인 기업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개신교도인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동부 독일에 사는 독일인들과 폴란드인들처럼 종파의 차이가 국적의 차이, 따라서 문화 발전의 정도에 있어서의 차이와 일치하는 곳에서 확인될 뿐만이 아니라 개화기의 자본주의적인 발전에 따라 사회계층의 재편과 직업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거의 모든 곳에서 주민들의 종교에 관한 통계를 통해 확인되고, 그런 변화가 심하게 일어난 곳일수록 이런 현상도 더 분명하게 확인된다. 이렇게 상업과 교육 분야의 근대적인 대기업들에서 자본가들과 경영진들과 간부 직원들에서 개신교도의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 개신교도가 차지하는 비율을 훨씬 상회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먼 과거로 소급되는 역사적인 원인들에 기인하고, 그런 점에서는 그런 직업들의 특정 종파에 속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것은 어느 정도는 이런 경제 현상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직업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일정 정도의 자본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비용이 드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까닭에 대물림된 부의 소유 또는 적어도 일정 정도의 부의 소유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지리적으로 유리한 입지나 풍부한 자연 자원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발달해서 가장 부유하게 된 지역들, 특히 부유한 도시들 중 상당수는 16세기에 개신교를 받아들였고, 그 결과 개신교도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경제적인 생존 투쟁에서 그 혜택을 보고 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고찰했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겨난다. 경제적으로 가장 발달한 지역들이 교회의 혁명, 즉 16세기에 일어난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에 특히 강하게 끌리는 성향을 지니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지만 그 대답은 결코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경제와 관련해서 전통적인 사상에서 벗어난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전통들의 의문을 제기하고 전통적인 권위에 반기를 든 종교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하게 만든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종종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은 종교개혁은 지금까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해왔던 종교를 이제는 사람들의 삶에서 몰아내고 배제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한 종교의 형태만을 이전의 것과는 다른 것으로 바꾸고자 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그것은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는 별로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느슨하고 거의 형식적으로만 규율했던 가톨릭 교회의 지배를 가정을 중심으로 한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을 포함한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을 대단히 강도 높게 실제적이며 무제한으로 규율하고 통제하는 개신교의 지배로 바꾼 것이었다. 이단은 엄벌하지만 죄인은 관대하게 대한다는 원칙으로 대변되는 가톨릭 교회의 지배는 오늘날 철저하게 근대적인 경제관념을 지닌 사람들조차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그러한 지배는 오늘날보다 이전에 더 느슨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15세기에서 16세기로 넘어가던 시기에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발달했던 지역들에서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반면에 16세기의 제네바와 스코틀랜드,
16세기에서 17세기로 넘어가던 시기에 네덜란드의 대부분의 지역들, 17세기에 식민지 미국의 뉴 잉글랜드, 그리고 종종 영국의 본토에서조차도 위력을 발휘했던 칼뱅주의의 지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교회의 지배 형태 중에서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이었고, 그것은 당시의 제네바, 네덜란드, 영국에 광범위하게 존재했던 옛 귀족 계층에게도 마찬가지로 아주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한 지역들에서 등장한 종교개혁자들이 불만을 품었던 것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교회 및 종교의 지배가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느슨하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가장 발달한 지역들,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 지역들 내에서 당시에 경제적으로 부상하고 있던 시민 중산계층이 역사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인간의 삶을 그토록 철저하게 규율하고 지배하고자 했던 청교도적인 통제와 규율을 용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시민계층이 그 이전에는 드물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혀 나타내 보이지 않았던 영웅주의를 드러내며 열렬히 옹호한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칼라일이 이것을 우리의 최후의 영웅주의라고 부른 것은 일리가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데, 그것은 이미 말한 대로 오늘날 개신교도들이 많은 자본을 소유하는 것과 근대적인 경제활동 내에서 지도적인 지위에 더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은 단지 역사적으로 그들이 평균적으로 더 많은 부를 상속받은 동시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더 나은 조건들을 물려받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한 또 다른 현상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 현상들에 속한 것들 중에서 몇 가지만 예로 들어보자면, 먼저 바덴과 바이에른, 그리고 예컨대 헝가리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현상은 부모가 가톨릭 교도냐 개신교도냐에 따라서 그들의 자녀들이 받는 고등교육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의 재학생들과 졸업시험 응시자들 가운데서 가톨릭 교도의 비율이 가톨릭 교도가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훨씬 못 미친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앞에서 말한 대물림된 부의 조건에 있어서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졸업시험에 응시하는 가톨릭 교도인 학생들 중에서 특별히 기술교육과 상공업 계통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 그러니까 대체로 근대적인 시민계층의 영리활동을 위해 설립되고 거기에 최적화된 근대적인 교육기관들인 실업계 고등학교, 실업학교, 고등공민학교 등등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비율은 또다시 개신교도인 학생들의 비율에 훨씬 못 미치는 반면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은 대물림된 부의 조건에 있어서의 차이로는 설명되지 않고 도리어 역으로 가톨릭 교도들이 자본주의적인 영리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가 바로 그들이 가진 종교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근대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숙련 노동자들 중에서 가톨릭 교도의 비중이 더 낮은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층 더 주목할 만한 고찰이 있다. 대규모 공장들이 대체로 자신들이 사용할 숙련 노동력들을 수공업자들이 키운 도제들로부터 충원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숙련 노동력을 훈련시키고 양성하는 일은 수공업자들에게 맡기고 공장들은 거기에서 이미 잘 훈련이 된 숙련 노동자들을 데려가기만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수공업 사업장에서 대규모 공장들로 옮기는 도제들의 비율이 가톨릭 교도보다는 개신교도의 경우가 훨씬 더 높다. 달리 말하면 수공업에서 숙련된 도제들 중에서 가톨릭 교도들은 수공업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더 강해서 수공업의 장인들이 되는 비율이 더 높은 반면에, 개신교도들은 상당수가 대규모 공장들로 옮겨가서 숙련 노동자들의 간부층과 관리자층을 형성하는 경향이 기본적으로 더 강하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들에서 어려서부터 주입된 정신적 특성, 즉 여기서는 자신이 자란 고향과 가정의 종교적 분위기에 의해 정해진 교육 방향이
직업의 선택 및 직업과 관련한 그 이후의 운명을 좌우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독일에서 근대적인 영리 활동에 참여하는 가톨릭 교도의 비율이 적다는 사실은 예전부터 그래왔고,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다음과 같은 경험칙, 즉 민족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소수에 속한 집단은 지배 집단과 대립되는 피지배 집단으로서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는 분야로 뛰어드는 경향이 특히 강하고, 그런 집단의 구성원들 중에서 특히 뛰어난 재능을 지닌 사람들은 공적인 분야에서 이룰 수 없는 야망을 영리 활동을 통해 성취하려고 한다는 경험칙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더욱더 주목을 끈다. 이것은 러시아와 동부 프로이센에서 소수 집단으로 살아가는 폴란드인들이 갈리시아에서 다수 집단으로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쥐고 살아가는 폴란드인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윤택하게 사는 것에서 볼 수 있고, 과거의 사례들로는 루이 14세 치하의 프랑스에서 위그노 교도들, 영국에서의 비국 교도들과 퀘이커 교도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의 유대인들에게서 볼 수 있다. 이 마지막 사례는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독일의 가톨릭 교도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거나 거의 눈에 띄지 않고, 과거에도 가톨릭 교도들은 개신교도들과는 대조적으로 네덜란드나 영국에서 박해를 받거나 명맥만 유지하고 있던 시기에도 특히 이렇다 할 만한 두드러진 경제적 발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도리어 언제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개신교도들이었다. 개신교도들은 지배계층이었을 때든 피지배계층이었을 때든, 다수 집단으로 있을 때든 소수 집단으로 있을 때든 경제적 합리주의를 지향하는 두드러진 성향을 보여왔던 반면에, 가톨릭 교도들은 전자의 위치에 있든 후자의 위치에 있든 한결같이 그런 성향을 과거에나 현재에나 보여주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종파의 이런 상이한 태도의 원인을 단지 각각의 종파가 역사적이고 정치적으로 겪어왔던 외적인 상황에서만 찾아서는 안 되고, 1차적으로는 무엇보다도 각각의 종파에서 지속되어 온 어떤 내적 특성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각각의 종파가 지닌 특성 중에서 어떤 요소들이 앞에서 설명한 방향으로 작용했고, 부분적으로는 지금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종파들에 대한 표피적인 관찰과 오늘날 그들에게서 받는 어떤 인상들을 토대로 해서 이 둘 간의 상반성을 정의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아서 가톨릭 신앙이 보여주는 좀 더 강한 내세성과 거기에서 최고의 이상으로 내세우는 금욕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을 신봉하는 자들은 세속의 재화에 대한 더 큰 무관심으로 이끄는 교육을 받게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런 식의 논증은 오늘날 이 두 종파가 서로를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식과 일치한다. 개신교 진영에서는 그런 견해를 이용해서 가톨릭적인 생활 양식을 보여주는 저 금욕적 이상을 비판하고, 가톨릭 진영에서는 개신교로 인해서 인간의 삶 전체가 세속화되어 물질 만능주의가 생겨난 것이라고 비난한다. 오늘날의 어떤 작가는 영리 활동에 대한 이 두 종파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상반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 가톨릭 교도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역동적인 삶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위험과 모험을 통해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는 삶보다는 돈을 적게 벌더라도 최대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택한다. 사람들 가운데서 회자되는 말들 중에 잘 먹거나 편히 자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농담 섞인 말이 있다. 이 경우의 개신교도들은 잘 먹는 쪽을 택하는 반면에 가톨릭 교도들은 편히 자는 쪽을 택한다. 실제로 현재 독일의 개신교도들 중에서 일부 신자들이 교회에 좀 더 무관심한 정신적인 동기가 잘 먹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규정한다면, 오직 그것만이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옳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영국과 네덜란드와 미국의 청교도의 내적 특성은 잘 알려져 있듯이 세속성과는 정반대였고,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들의 이러한 특성은 우리의 논의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예컨대 프랑스의 개신교는 칼뱅주의적인 교회들 전체, 특히 종교전쟁의 시기에 십자가 아래에 섰던 교회들에 각인되어 있던 그러한 특성을 아주 오랫동안 지켜왔고, 어느 정도는 오늘날까지 지켜나가고 있다. 그런데도 잘 알려져 있듯이 프랑스의 개신교는 프랑스의 산업과 자본주의의 발전의 가장 중요한 주역들 중에 하나였고, 박해로 인해서 위축되기는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종교에 대한 신자들의 진지함, 그리고 신자들이 자신의 생활 방식 전체를 종교의 강력한 지배 아래 두는 것을 내세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예컨대 가톨릭 신앙을 한 덩어리가 되어서 진심으로 믿는 일에서 지구상의 그 어떤 민족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북부 독일의 가톨릭 교도들만큼이나 프랑스의 칼뱅주의자들도 내세적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내세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집단의 생활 양식은 둘 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지역의 지배적인 종파와 구별된다. 즉, 프랑스에서 지배적인 종파인 가톨릭에 속한 신자들 중에서 서민층은 삶을 최대한 즐기고 상류층은 종교에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것과는 달리, 프랑스의 칼뱅주의자들은 그렇지 않고 독일의 지배적인 종파인 개신교에 속한 신자들이 오늘날 세속적인 영리 활동에 몰두하고, 그 상류층은 종교에 눈에 띄게 무관심한 것과는 달리 북부 독일의 가톨릭 교도들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비교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가톨릭의 내세성이나 개신교의 물질주의적인 현세성 같은 아주 모호한 개념들로 우리의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개념들은 과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부분적으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부적절하다. 그런데도 누가 그런 개념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이 논의를 전개해 나가려고 한다면 방금 언급한 문제점 이외에도 지체 없이 우리 뇌리에 떠오르는 한층 더 많은 다른 문제점들을 고려했을 때 그 사람은 내세성과 금욕과 종교적 경건을 자본주의적인 영리 활동에의 참여를 서로 철저하게 대립되는 것으로 설정하고서는 각각의 종파의 내적 성향이 어느 쪽과 가까운지를 따짐으로써 이 문제를 내적 친화성의 문제로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몇몇 완전히 표면적인 현상들에 대한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순간, 종교적인 경건 중에서 가장 내면적인 형태의 경건을 대표하는 사람들 중 다수가 상인계층 출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아예 처음부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실제로 특히 경건주의를 가장 진지하고 열렬하게 신봉한 사람들의 다수는 상인계층 출신이었다. 우리는 상인계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내적 성향에 맞지 않는 상인이라는 직업을 갖고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표면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물질주의에 대한 일종의 심리적 반작용으로 경건주의자들이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나 저 많은 경건주의자들은 바로 그런 생각으로 개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반대로 세실로즈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아주 두드러지게 빈번히 일어났던 현상, 즉 성직자 집안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본주의적인 기업가들이 배출된 현상도 청소년기의 금욕적인 교육에 대한 반작용으로 설명하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이분법적이고 심리학적인 설명은 동일한 성격을 지닌 개인이나 집단에서 탁월한 자본주의적인 상제와 생애 전체를 관통해서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경건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데, 그러한 경우들은 산발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개신교 교회들과 분파들에 속한 모든 집단에서 현저하게 드러난 특징이었고, 특히 칼뱅주의가 출현한 모든 곳에서는 언제나 그러했다. 종교개혁이 확산되던 시기에 칼뱅주의는 개신교의 거의 모든 종파들과 마찬가지로
그 어느 지역에서도 하나의 특정한 계층과 결부된 적이 거의 없었는데도 그런 것들은 칼뱅주의자들의 아주 특징적인 현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전형적인 현상이었다. 즉, 예컨대 프랑스의 위그노파 교회에서는 개종자들 가운데 수도사들과 산업 종사자들이 수적으로 강세였고, 특히 박해의 시기에도 계속해서 그러했다. 스페인 사람들은 이단이 상인 정신을 발전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은 윌리엄 패티경이 네덜란드에서 자본주의의 눈부신 발전의 원인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연구해서 얻은 결론과 완전히 일치한다. 경제사학자 고트하인이 곳곳에 퍼져나가 활동했던 칼뱅주의자들을 자본주의 경제의 종묘장이라고 지칭한 것은 옳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런 칼뱅주의자들을 주로 배출한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경제와 관련된 문화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그들이 망명하거나 전통적인 생활 관계로부터 격리된 것이 그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 재무장관이었던 콜베르의 고군분투에서도 알 수 있듯이 17세기에 프랑스 본토에서도 사정은 완전히 동일했다. 다른 나라들은 그만두고라도 오스트리아도 수시로 개신교도인 제조업자들을 직수입했다. 하지만 개신교의 모든 종파들이 동일한 강도로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독일에서 칼뱅주의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였고, 개혁교회도 부퍼타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다른 종파들에 비해 자본주의적인 정신의 발달을 촉진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그런 종파들이 루터교보다 자본주의 정신을 더 많이 촉진시켰다는 것은 전체적인 비교와 개별적인 비교, 특히 부퍼탈의 사례에서 잘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스코틀랜드와 관련해서는 영국의 역사학자였던 버클, 그리고 영국 시인들 중에서는 낭만주의 시인이었던 키츠가 그러한 상관관계를 강조했다. 그리고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기억해두기만 하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와 더불어 내세성으로도 유명한 분파들, 특히 퀘이커 교도들과 메노파 교도들에게서 볼 수 있는 삶에 대한 종교적으로 엄격한 규율과 가장 강력하게 발전된 사업 감각의 결합이다. 퀘이커 교도들은 영국과 북미에서 활동했고, 메노파 교도들은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활동했다. 동부 프로이센에서 프리드레이 비렐름 1세가 직접 나서서 군복무를 절대적으로 거부했던 메노파 교도들을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의 주역으로 인정한 것은 앞에서 말한 사실을 예시해주는 잘 알려져 있는 많은 사례들 중 하나일 뿐이지만, 그 왕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감안했을 때에는 가장 강력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경건주의자들의 경우에도 강력한 경공과 거기에 못지않게 강력하게 발달된 사업 감각 및 사업적인 성공이 서로 결합되어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는 독일의 라인 지방과 바덴 뷰르텐베르크주의 작은 도시인 칼브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단지 예비적인 논의를 다루는 이 장에서 더 이상의 사례를 들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몇몇 사례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미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개신교로 말미암아 깨어난 것으로 보이는 그 정신을 노동의 정신 또는 진보의 정신 또는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으로 부르든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처럼 세속성 또는 그 어떤 계몽주의적인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루터, 칼뱅,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녹스,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신학자였던 페티우스 등에 의한 초기 개신교는 오늘날 진보라고 부르는 것과 사실 별 관계가 없었다. 초기 개신교는 오늘날 가장 극단적인 종파들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기는 근대적인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적대적이었다. 따라서 굳이 초기 개신교 정신의 어떤 특성과 근대적인 자본주의 문화 간의 내적 친화성에 말하고자 한다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초기 개신교 정신이 지닌 다소 물질주의적이거나 반금욕적인 세속성이 아니라 초기 개신교 정신이 지니고 있던 순수하게 종교적인 특징들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몽테스큐에가 법의 정신에서 영국인들에 대해 말하면서 그들은 세 가지 중요한 것에서 세계 모든 국민들보다 월등하게 발전했는데 그것들은 경건과 상업의 자유다라고 말했지만 나는 여기에서 영리적인 활동 분야에서 영국인들의 우월성,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논의에서 다룰 주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유를 기반으로 한 정치 제도에 대한 그들의 탁월한 역량도 몽테스큐에가 인정한 그들의 뛰어난 경건과 결부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갑자기 우리에게 모호하게만 느껴졌던 많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감이 잡히기 시작한다. 이제 우리 앞에 던져진 과제는 각각의 역사적 현상에 내포되어 있는 무한히 다양한 가능성으로 인해 우리의 사고 속에서 여전히 불명료한 채로 남아있는 인과관계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표현해내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할 때 지금까지 사용해온 일반적이고 모호한 개념들을 버리고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다양한 종파들을 통해 생겨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위대한 종교 사상들의 특성과 차이를 세밀하고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두어 가지 언급해둘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게 될 대상들의 특성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역사적 설명이 이 연구와 관련해서 가능한가에 대한 것이다. 제2장 자본주의 정신. 필자는 이 논문에서 다소 도전적으로 들리는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개념을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가? 하지만 이 개념을 정의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그 즉시 이 논문의 목적과 관련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 개념의 실체를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논문의 목적이어서 이 논문이 끝났을 때에야 비로소 이 개념에 대한 정의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용어의 사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주는 대상이 발견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역사적 현실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역사적 개체, 즉 문화적 의의라는 관점에서 개념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루게 된 일군의 관계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러한 역사적 개념은 개체성을 내용으로 삼고 있어서 그 개념을 의미 있게 해주는 특정한 현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동류와 종차라는 도식의 의거에서는 정의될 수 없고 역사적 현실에서 그 개별적인 구성 요소들은 하나하나 집어내어서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개념에 대한 최종적인 이해는 연구를 시작했을 때가 아니라 끝마쳤을 때에야 비로소 얻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자본주의 정신에 대한 정의, 즉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관점과 가장 잘 부합하는 정의는 논의 과정에서 그리고 그 논의의 본질적인 결과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게 되리라는 것이다. 또한 이 논문에서 관심을 갖는 관점은 여기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저 역사적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관점인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역사적 현상을 다른 관점들에서 바라보게 되면 다른 모든 역사적 현상을 고찰할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본질적인 특성들이 드러날 것이다. 다른 것들을 더 고려할 필요도 없이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자본주의 정신은 우리가 그것의 본질이라고 보는 것을 통해서 그 전부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현상을 추상적인 유개념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고 언제나 그 현상을 발생시킨 특수하고 개별적인 원인들을 찾아내어서
구체적인 인과관계들로 묶어내고자 하는 역사적 개념 구성의 본질과 그 방법론적인 목적에 기인한다. 그런데도 굳이 이 논문에서 분석하고 역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굳이 확정해야 한다면 여기에서 다루게 될 자본주의 정신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미흡하나마 잠정적으로 그 대상을 예시해 보는 것은 가능하다. 사실 그러한 예시는 연구 대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주의 정신을 보여주는 하나의 글을 살펴볼 것인데 이 글은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거의 고전적이고 순수한 형태로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종교와는 직접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다룰 주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선입견 없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시간이 돈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하루 일해서 10실링을 벌 수 있는데 하루의 절반을 산책하거나 방에서 빈둥거리며 보낸 사람은 그런 것들을 즐기는데 6펜스밖에 쓰지 않았다고 해도 단지 그 돈만을 비용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5실링을 더 쓴 것이거나 내버린 것이다. 신용이 돈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어떤 사람이 내게 자기 돈을 맡겨두었다가 찾아갈 기한이 지났는데도 찾으러 오지 않는다면 그는 내게 이자를 선물한 것이거나 그 기간 동안 그 돈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준 것이다. 어떤 사람이 크고 좋은 신용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자신의 신용을 잘 사용한다면 그 신용은 그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이나 다름없다. 돈은 번식력과 증식력이라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돈은 돈을 낳을 수 있고 그렇게 새끼를 친 것들은 한층 더 많은 새끼들을 낳으며 이러한 과정은 계속된다. 5실링을 굴리면 6실링이 되고 6실링을 굴리면 7실링 3펜스가 되며 이러한 과정은 계속돼서 100파운드까지도 늘어난다. 더 많은 돈을 굴릴수록 한층 더 많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유한 돈은 점점 더 신속하게 불어난다. 한 마리의 암돼지를 죽이는 사람은 1000대까지 번식해서 생겨날 모든 돼지들을 없애버린 것이다. 5실링짜리 동전을 사장시키는 사람은 그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 어마어마한 돈을 죽여버린 것이다. 속담에서도 말하듯이 돈을 제때 잘 갚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돈 지갑의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약속한 때에 정확히 돈을 갚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은 친구들의 모든 여윳돈을 언제든지 빌려 쓸 수 있다. 이것은 종종 대단히 유용하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근면성실한 것과 절제하는 것 외에 정해진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과 정직한 것만큼 젊은 사람이 출세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서 빌린 돈은 약속한 시간보다 단 1시간이라도 늦게 갚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친구는 그 일로 분노해서 당신에 대해 자신의 돈 지갑을 다시는 열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아무리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조심해야 한다. 당신의 채권자가 당신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오전 5시에 또는 저녁 8시가 지나도록 늦게까지 망치질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는 당신의 채무를 기꺼이 6개월간 연장해 줄 것이지만 당신이 일해야 할 시간에 당구장에 있는 것을 보거나 선술집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그 다음날 득달같이 찾아와서 당신이 채무를 상환해야 할 날짜를 상기시키거나 당신이 그 돈을 제대로 써보기도 전에 채무를 갚으라고 독촉할 것이다. 또한 열심히 망치질하며 일하는 당신의 모습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 채무를 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서 당신의 채권자들은 당신이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으로 보게 되고 그 결과 당신의 신용은 올라가게 된다. 지금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너의 재산이라고 여기고서 거기에 따라 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신용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속임수에 걸려든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의 지출과 수입을 꼼꼼하게 적어두라. 한번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려고 애쓰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것은 아주 사소한 지출들도 모이면 큰 금액으로 불어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어떤 것을 절약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장차 어떤 것을 절약할 수 있을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네가 자타가 공인하는 현명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한 해의 6파운드를 마치 100파운드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하루에 10펜스를 쓸데없이 쓰는 사람은 한 해에 6파운드를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이고, 그것은 100파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과 같다. 날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서 10펜스의 가치에 해당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한 해에 100파운드를 사용할 특권을 잃는 것이다. 5실링의 가치에 해당하는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사람은 5실링을 잃는 것, 즉 5실링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다. 5실링을 잃는 사람은 단지 5실링이라는 금액만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장사나 사업을 해서 벌 수 있었을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것은 젊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었을 때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인생 철학을 설파하고 있는 사람은 벤저민 프랭클린, 그러니까 페르디난드 퀴른베르거가 재치와 독설로 가득한 미국 문화 소묘라는 자신의 소설에서 이른바 양키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조롱한 바로 그 인물이다. 여기에서 벤저민 프랭클린이 설파한 독특한 인생 철학이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이 글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퀴른베르거가 미국의 넌더리가 난 사람이라는 자신의 소설에서 소들에게서는 우지를 짜내고 사람들에게서는 돈을 짜낸다는 말로 요약한 벤저민 프랭클린의 인생 철학이 담긴 이 글을 좀 더 살펴보면, 이 탐욕의 철학의 두드러진 특징은 신용이 있는 신사의 이상, 그리고 특히 그 신사의 삶의 목적으로 전제되고 있는 자본 증식에 대한 관심을 인간 개개인의 의무로 보는 사고다. 사실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 글에서 설파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독특한 윤리이고, 그 윤리를 어기는 것은 단지 어리석은 짓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망각한 행위로 취급되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그 점이 이 문제의 본질이다. 이 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단지 사업 비결이 아니다. 그런 비결을 가르치는 글은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표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에토스이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도 바로 그러한 특질이다. 야콥 푸거는 자기와 함께 사업하다가 이미 은퇴한 어떤 사람에게서 이제 돈은 벌 만큼 벌었으니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게 은퇴하는 것이 어떠냐는 권고를 들었을 때, 사업가가 은퇴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자네와 생각이 달라서 돈을 벌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돈을 벌 생각이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푸거의 이 말 속에 나타나 있는 정신은 프랭클린의 글 속에서 드러난 정신과는 명백하게 구별된다. 즉, 푸거의 말은 상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개인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윤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 반면에, 프랭클린의 글은 생활 양식과 관련해서 윤리적인 색채를 지닌 공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 논문에서는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개념을 바로 후자와 같은 구체적이고 특별한 의미로 사용한다. 물론 그것은 근대적인 자본주의의 정신이다. 왜냐하면 이 논문에서는 문제 제기 자체를 고려해 보았을 때 그러한 서구적이고 미국적인 자본주의만을 다루게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중국, 인도, 바빌로니아에도 있었고 고대 중세에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런 자본주의에는 근대적인 자본주의의 특징을 이루고 있는 에토스가 없었다. 물론 프랭클린의 모든 도덕적인 훈계들 속에는 공리주의적인 지향성이 존재한다. 정직은 신용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유용하고,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과 근면 성실함과 절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이 미덕인 것은 바로 그런 유용성 때문이다. 우리가 이곳으로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얻게 되는 결론은
단지 정직해 보이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정직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프랭클린은 정직이라는 미덕을 쓸데없이 과도하게 나타내 보이는 것을 비생산적인 낭비로 여기고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프랭클린의 자서전에서 그 자신이 그러한 미덕들로 회심한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목이나 겸손하고 정직한 모습과 자신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뒷전으로 밀어두는 모습을 엄격하게 유지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데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대목을 읽어본 사람은 프랭클린은 다른 모든 미덕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미덕들도 구체적인 경우들에서 개인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때에만 미덕이고 겉으로 그런 미덕들을 갖춘 것으로 보이기만 해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상 엄격한 공리주의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인들이 미국인들의 미덕에서 흔히 위선이라고 느끼는 것에 민낯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에서 볼 수 있는 보기 드문 정직성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는 그 자신의 성격만이 아니라 그가 미덕의 효용성을 인식했다는 사실 자체를 그를 미덕으로 이끌고자 한 하느님의 계시로 돌렸다는 것은 단지 미덕들을 전적으로 이기적인 공리들의 장식품으로 이용했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무엇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 윤리의 지고서는 누가 보아도 향락인 것들을 아주 엄격하게 피하는 가운데 돈을 벌고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고 이것은 온갖 행복주의적이거나 쾌락주의적인 관점을 완전히 벗어나서 순수하게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점에서 개개인의 행복이나 이익이라는 공리주의적인 관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철저하게 초월적이고 완전히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경우에는 인간에게 있어서 영리활동은 이제 더 이상 삶의 물질적인 욕구들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우리가 자연스러운 순리라고 말하는 것을 뒤집어서 완전히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지만 바로 그런 뒤집기는 자본주의의 공기를 숨쉰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낯선 것일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자본주의를 가장 선도적으로 끌고 가는 아주 분명하고도 절대적인 동기이다. 아울러 그것은 모종의 종교적 개념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일련의 정서를 담고 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도대체 왜 사람들에게서 돈을 짜냈어야 하느냐고 물으면 벤저민 프랭클린은 그 자신이 종파적 색채가 전혀 없는 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서전에서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빌려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데 그 구절은 그가 말한 대로 엄격한 칼뱅주의자였던 그의 아버지가 청소년기에 그에게 계속 반복해서 각인시켜 놓은 것이었다. 네가 자신의 직업에서 기운찬 사람을 보느냐? 그 사람은 왕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돈을 버는 것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행해지기만 한다면 근대적인 경제 질서 내에서 직업과 관련한 유능함의 결과이자 표현이었고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듯이 그러한 유능함은 실질적으로 프랭클린이 제시한 도덕의 출발점이자 종착지였는데 이것은 그의 모든 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인용한 글 속에도 여지없이 그대로 드러난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하면서도 실제로는 거의 자각하고 있지 않은 직업 의무라는 특별한 관념은 자본주의 문화의 사회윤리의 특징임과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윤리를 구성하는 요소다. 이 직업 의무는 개개인이 자신의 직업적 활동의 내용과 관련해서 느껴야 하고 또한 느끼고 있는 의무로서 그 직업적 활동이 무엇이냐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특히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 활동이 순전히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단지 자신이 소유한 재화를 사용하는 것이냐와 상관없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관념이 오직 자본주의라는 토양에서만 생겨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관념을 추적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의 자본주의의 존속을 위해서는 그 개별적인 주역들인 근대적인 자본주의 기업의 기업주들이나 노동자들이 그러한 윤리적인 공리를 반드시 개인적으로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오늘날 자본주의라는 경제 질서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이고 개개인들은 그 속에서 태어난다. 즉, 이 세계는 개개인에게 적어도 개인으로서는 사실상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공간으로 주어진다. 개개인들이 시장과 얽혀 있는 한 개개인은 자신들의 경제 활동에서 이 세계가 정한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규범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노동자는 거리로 내쳐져서 실업자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 규범과 지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공장주는 반드시 망해서 이 경제 질서에서 배제된다.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의 경제 생활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경제적인 취사 선택을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경제 주체들인 기업가와 노동자를 교육하고 만들어낸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이러한 역사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취사 선택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을 때의 한계가 드러난다. 왜냐하면 직업과 관련해서 자본주의가 특별히 요구하는 조건들에 최적화된 특정한 형태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다른 형태들을 이기고 선택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형태의 특정한 삶의 방식과 태도는 개개인들에게서만이 아니라 집단들에서 공통적인 것으로 먼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태도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막연히 그런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삶의 방식과 태도를 이념으로 규정하고서 그런 이념들은 경제적 토대의 반영 또는 상부 구조로서 생겨난다고 보는 초보적인 역사적 유물론의 견해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벤저민 프랭클린이 태어나서 자란 곳인 매사추세츠에서는 그 어떤 자본주의적인 발전이 있기 이전에 우리가 현재의 논의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미에서의 자본주의 정신이 이미 존재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해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미국의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벤저민 프랭클린이 자란 뉴 잉글랜드에서는 일찍이 1632년에 이미 탐욕적인 방식으로 이윤을 계산하는 생활 양식이 발달했고, 그런 현상에 대해 탄식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또한 예를 들면 뉴 잉글랜드에 속한 식민지들은 성직자들과 신학교 졸업생들이 소시민들과 수공업자들과 자영농민들의 도움을 받아 종교적인 목적으로 건설한 것이었던 반면에 거기에 인접해 있었고, 나중에 남부연합을 구성하게 된 주들은 대자본가들이 사업상의 목적을 위해 건설한 식민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자의 주들에서는 자본주의적인 발달이 훨씬 낙후되어 있었다. 이것은 유물론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새로운 이념들이 생겨난 초기에는 상부 구조론을 주장하는 유물론적인 이론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다. 그런 이념들은 꽃이 피듯이 자연스럽게 개화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우리가 이 논의에서 사용해온 의미에서의 자본주의 정신은 적대적인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던 세계에 대항한 힘들고 고단한 싸움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해 나가야 했다. 우리가 앞에서 인용한 글에서 벤저민 프랭클린이 표명한 사고방식은 당시에 한 나라 전체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지만 만일 고대나 중세였다면 그런 사고방식은 너무나 추악한 탐욕의 표현이자 철저하게 멸시받아 마땅한 태도로 단죄되었을 것이 뻔하다. 심지어 오늘날에서조차도 그러한 태도는 근대적인 자본주의 경제에 거의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적응하지 못한 모든 사회 집단들에서 철저하게 멸시와 배척을 당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 이전 시대에서는
영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아직 알려지거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근대의 낭만주의자들이 생각했고 오늘날에도 흔히 주장되듯이 고대나 중세에는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발달해서 시민 자본주의가 형성된 근대보다 돈 욕심이 덜했기 때문도 아니다. 그런 욕구들과 관련해서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전혀 없다. 자본주의 정신과 자본주의 이전의 정신은 그런 점들에서 서로 다르지 않다. 탐욕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관료들, 고대 로마의 귀족들, 근대의 손흥민들은 모두 마찬가지다. 나폴리의 마부나 선원, 아시아에서 그런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남부 유럽이나 아시아의 수공업자들의 돈 욕심이 예컨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영국인들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비양심적이라는 것은 실제로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지독하게 비양심적으로 돈을 벌고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서구적인 척도로 보았을 때 시민 자본주의의 발달이 낙후되어 있는 나라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자 하나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예컨대 독일과 달리 그런 나라들로부터 온 노동자들을 사용하는 이탈리아 같은 곳에서 공장들을 운영하는 모든 제조업자들이 알고 있듯이 그런 노동자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은 그들의 나라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는데 주된 걸림돌 중 하나였고, 이것은 어느 정도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에서는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자유의지를 지닌 노동자들은 쓸모가 없고, 벤저민 프랭클린이 앞에서 보여주었듯이 비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업가도 설 자리가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 정신과 자본주의 이전의 정신 간의 차이는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의 정도의 차이에 있지 않다. 돈 욕심은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존재해왔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돈이 되는 일이라면 비록 돛이 불에 그을리는 한이 있어도 지옥을 향해 항해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던 네덜란드인 선장처럼 돈 욕심에 사로잡혀서 돈 버는 일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정신을 대중현상으로 탄생시킨 신념이나 태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다. 내면적으로 그 어떤 규범에도 얽매임 없이 막무가내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역사의 모든 시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곳에서는 어디든 존재해왔다. 전쟁과 해적 활동에서는 물론이고 타부족이나 타민족과의 관계에서는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교역이 자유롭게 행해졌다. 형제들 사이에서는 금지되었던 일들이 외부인들과의 관계에서는 허용되었다. 금이나 은같이 화폐와 유사한 형태의 교환 수단들이 존재해서 그런 교환 수단들을 활용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모든 사회에서는 모험적인 성격의 자본주의적인 영리 활동이 이루어져 왔는데, 코멘다 국가로부터의 징세권 임차, 전쟁 자금의 융자, 국가와 궁정과 관료에 대한 융자 등이 그런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자본주의적인 영리 활동이 이루어진 모든 곳에는 당연히 모든 윤리적 제약들을 비웃는 모험적인 정신을 지닌 사람들이 존재했다. 이윤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고자 하는 것과 오랜 전통들을 엄격하게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주 밀접하게 공존하는 경우가 흔했다. 하지만 그러한 전통들이 와해되기 시작하고 무제한적인 이윤 추구가 꽤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서 심지어 사회 집단들의 핵심 속으로 침투했을 때도 이 새로운 상황이 윤리적으로 긍정되고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 단지 윤리와는 관계없거나 유감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현실로 용인되었을 뿐이었다. 이것이 근대 자본주의 이전 시대들에서 모든 윤리적 가르침들이 통상적으로 취한 태도였고, 평범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태도였는데 우리의 논의를 위해 더 중요한 것은 후자다. 여기에서 근대 자본주의 이전 시대들이라는 것은 기업들에서의 자본의 합리적 사용과 노동의 자본주의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이 경제활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지배적인 힘들이 되기 이전의 시대들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민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를 세우는데 가장 강력한 내면적 장애물들 중에 하나가 된 것은 바로 이렇게 막무가내 식의 무제한적인 이윤 추구를 용인하는 태도였다. 윤리라는 형태로 구체화된 모종의 규범을 지닌 생활 양식이라는 의미에서의 자본주의 정신이 1차적으로 맞서 싸워야 했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적은 전통주의라 불리는 정서와 태도였다. 여기에서도 전통주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하려고 하는 시도는 보류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전통주의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를 단지 잠정적으로만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아래로부터 노동자들과 관련된 사례들부터 살펴보자. 근대적인 기업가가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로부터 최대한의 노동력을 이끌어내고 노동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문적인 장치들 중에 하나는 성과급이다. 일례로 일반적으로 농업에서는 노동 강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시기 중에 하나는 수확기이다. 기후가 언제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작물을 얼마나 신속하게 수확하느냐에 따라서 수확의 성패가 결정되고 손익 차이가 아주 크게 벌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 성과급이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산출량이 늘어나고 생산 활동이 더 집약적으로 되면서 수확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기업과의 관심도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성과급의 비율을 높여서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이 반복적으로 있어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성과급의 비율을 올리자 동일한 기간에 노동 생산성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감소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는데 이것은 성과급의 비율이 올라가자 노동자들은 하루에 일하는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쪽으로 반응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1모르겐의 땅에서 수확을 마쳤을 때 1마르크의 보수가 주어졌을 때 하루에 2.5모르겐에서 수확을 해서 2.5마르크를 벌었던 노동자들이 성과급이 1모르겐당 25페니히가 인상되자 기업가가 기대했던 대로 하루에 3모르겐에서 수확해서 3.75마르크를 가져간 경우는 드물었고 도리어 이를 줄여서 하루에 2모르겐에서 수확을 끝내고 이전과 똑같이 2.5마르크를 집으로 가져갔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의 지족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들에게는 적게 일하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보다 더 매력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내가 최대한도로 일한다면 하루에 얼마를 벌 수 있는가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전통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하루에 2.5마르크가 있어야 하는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얼마나 일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던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통주의라고 부르는 태도다. 그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는데 필요한 만큼의 돈만을 벌려고 한다. 따라서 근대 자본주의가 사람들의 노동 강도를 높여서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시작하자 도처에서 자본주의 이전 시대의 경제에서 통용되던 노동 양식을 주도했던 전통주의에 무한히 끈질기고 완강한 저항력에 직면해야 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여서 자본주의의 기반이 되는 노동자 계층의 의식과 태도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후진성이 클수록 자본주의는 여전히 더 큰 저항에 봉착한다. 앞에서 말한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자. 높은 임금을 제시해서 영리 욕구를 자극하는 방법이 실패하자 정반대의 방법을 시도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것은 임금을 내려서 노동자들로 하여금 이전과 같은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아무런 선입견 없이 보면 낮은 임금과 높은 이유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였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임금을 더 많이 주면 거기에 비해서 이윤도 줄어든다는 것도 언제나 옳아 보였다.
실제로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그런 길을 걸어왔고, 낮은 임금이 생산적이라는 것, 즉, 낮은 임금이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을 여러 세기 동안 하나의 신조로 삼아왔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네덜란드의 기업가이자 경제학자였던 피터르 드 라카우르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정으로 칼뱅주의의 정신에 의거해 사고하는 가운데